여러분, 제 삶을 송두리째 바쳤던 두 얼굴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 노후 자금,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것을 퍼주며 키운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제가 피눈물로 마련한 3억짜리 펜트하우스였죠. 저는 곰팡이 냄새 나는 낡은 전세방에서 살면서도 그들에게는 왕궁 같은 집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낡은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산산이 부서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 아들놈이 의사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수술비 200만 원 너무 아까워. 그냥 집에 가서 뼈 붙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그 돈이 어디 쉬운 줄 알아? 포르쉐를 타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펜트하우스에서 호화 파티를 열던 그들이 고작 200만 원 때문에 피를 토하는 저를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한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 다 가져갔으니 이제 너희의 안락한 보금자리도 가져가 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비 없이 단 하나의 후회도 없이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로. 과연 그 뒤에 며느리가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한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박정혜, 올해 69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어머니가 어떻게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바치고도 결국 200만 원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처참한 기록입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나이 45, 아들 성우의 나이는 고작 22이었죠. 대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했고 저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고작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예금 통장과 낡은 빌라 전세금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뭐든 할게. 너는 학교만 다녀. 아빠 없다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시장 생선 좌판. 그곳이 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얼음장 같은 생선을 맨손으로 다뤘습니다. 손끝은 금세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장갑을 끼면 손놀림이 둔해져서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손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두르고 살았습니다. 겨울철 고등어, 봄철 도미, 여름철 갈치, 가을철 전어. 계절마다 달라지는 생선의 종류만큼이나 제 삶도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고 해야 맞겠죠.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하니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무릎은 날씨만 흐려도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병원비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오직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성우에게로. 엄마, 나 동아리 회비 내야 해. 30만 원만. 엄마, 나 노트북 새로 사야 해. 과제 때문에 꼭 필요해. 엄마, 나 해외 어학연수 가고 싶어. 다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창피해. 저는 단 한 번도 안 되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까봐,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당할까봐 저는 제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아들의 체면만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성우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기뻐서 시장 동료들에게 소주를 한 턱 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며 눈물을 글썽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 고생이 끝날 거라고, 아들이 저를 보살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사 2년 차가 되던 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최다경.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온몸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다경이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는 대신 공손히 허리만 숙였고 제가 준비한 음식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서요라는 말과 함께요.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경이가 좋은 집안 출신이야. 아버지가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교수님이시래. 근데 나랑 결혼하려면 좀 제대로 된 집이 필요할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제게 집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잖니? 생선 장사로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니? 엄마, 그래도 엄마 명의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엄마 나이면 아직 대출 가능하잖아. 다경이 부모님이 우리 형편 알면 결혼 반대하실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가 아는 그 순수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을 좋은 사람과 결혼시켜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은다기보다는 쥐어짰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하루 2끼를 1끼로 줄였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았습니다. 옷은 10년 전에 산 것을 계속 입었고 머리는 직접 잘랐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끊었습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도 아까웠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생선 좌판에서 번 돈, 그리고 제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모두 합쳐서 겨우 1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제 명의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총 3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외곽의 신축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자 그런 걱정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성우는 저를 껴안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다경이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살게요. 어머님, 노후도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명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조언했죠. 어머님, 명의는 일단 어머님 걸로 해두세요. 나중에 증여하셔도 되니까요. 만약을 위해서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제가 한 유일하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다경이네 쪽 하객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고급 차를 타고 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반면 제 쪽은 고작 30명 남짓, 시장 동료들과 몇몇 친척들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입을 예식장 한복조차 10만 원짜리 중고를 샀습니다. 신부 어머니인 다경이, 엄마는 500만 원짜리 맞춤 한복을 입고 있었죠. 성우 어머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경이 어머니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저를 대할 때마다 묘한 우월감이 배어나왔습니다. 제 손을 잡을 때도 살짝 인상을 찌푸렸는데 아마 생선 비린내가
아직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혼 후 신혼집인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는 날, 저도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새 가구들, 새 가전제품들, 모두 제가 추가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펜트하우스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거실은 넓고 환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고 주방은 최신식 시스템 주방이었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 저는 평생 이런 집을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신발 벗으실 때 조심하세요. 현관 대리석이 이탈리아산이라 비싸거든요. 다경이의 말에 저는 황급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봤죠.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모든 것이 비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여기서 같이 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다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저희가 신혼이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사시면 좀. 아, 그래. 그렇지. 너희 신혼인데 내가 무슨 방해를 하겠니? 나는 전세방에서 잘 지낼게.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제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니.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그 펜트하우스에서 자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거나 청소를 도와주러 갈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가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뵙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은 감사한데 저희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잘 못 먹어요. 어머님,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겉으로는 공손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도 점점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마, 다경이 말도 일리가 있어.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면 우리도 불편해. 엄마 음식은 좋은데 솔직히 우리 입맛이랑은 안 맞아. 요즘은 다들 웰빙 음식 먹잖아. 제가 평생 끓여온 사골국,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밤새워 준비한 밑반찬들이 웰빙이 아닌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시장에서 좋은 생선이 들어오면 몰래 챙겨서 가져갔고 제철 과일이 나오면 비싸도 사서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집 비밀번호 바꿨어요. 보안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경비실에 미리 연락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준비하고 문 열어드리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가 평생을 걸어 마련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 경비실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몇 번 더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인터폰만 누르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님 오기로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지금 바빠요. 어머님, 다음에 오세요. 저는 점점 그 집의 주인이 아닌 손님도 아닌 그저 성가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펜트하우스 앞에 음식을 들고 갔을 때의 일입니다. 며느리는 문을 아예 열어주지도 않고
인터폰으로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음식 냄새가 복도에 배면 이웃들이 싫어해요.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주세요. 나중에 제가 내려가서 가져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제 음식이 냄새나는 것이 되었고 제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경비실에 음식을 맡기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 전세방으로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아니면 너무 적게 준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빈 소주병만 늘어갈 뿐이었죠.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들 부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카카오톡으로 엄마 건강하시죠? 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펜트하우스 관리비가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에 35만 원.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성우야, 관리비가 엄마 통장에서 나가던데? 아, 그거 엄마 명의 집이니까 엄마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돈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지만 살 수도 없고 거기다 관리비까지 내야 한다니요. 근데 엄마, 저희 다음 달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보너스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저는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9이 되었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날로 심해졌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일하셔야 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이미 펜트하우스와 아들에게 다 주었고 남은 건 매달 생선을 팔아버는 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전세방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들 성우의 3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아들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사골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을 고아내는 데만 꼬박 12시간이 걸렸죠.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 파와 후추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경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파김치도 새로 담갔습니다. 파가 아삭아삭 씹히도록 정성껏 양념을 버무렸죠. 오후 3시 저는 무거운 보온 도시락에 음식을 담아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었죠. 하지만 아들 생일인데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2-3-4 아들의 생일을 딴 번호였죠. 삑삑삑. 틀린 비밀번호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다시 눌렀습니다. 1-2-3-4 분명 이 번호가 맞았는데 삑삑삑. 틀린 비밀번호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누른 걸까 싶어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하며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틀린 비밀번호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의 비밀번호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리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화면에 며느리 다경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고급스러운 헤어팩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집에서 편히 쉬고 있던 모습이었죠. 네. 다경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원치 않는 택배 기사를 대하는 듯한 말투였죠. 다경아, 나야. 엄마. 비밀번호가 안 열려서. 어머님? 다경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반가움이 아닌 명백한 불쾌함이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연락도 없이 오세요? 저희 지금 프라이빗한 시간이에요. 아, 미안해. 근데 오늘 성우 생일이잖니. 아들 좋아하는 사골국 끓여서.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어요. 레스토랑 예약도 다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요즘 고기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다경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12시간 동안 끓인 사골국이 정성껏 담근 파김치가 단 1초 만에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문 좀 열어줘. 짐이 무거워서 잠깐만 놓고 갈게. 어머님, 죄송한데요. 다경은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제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보안 때문에 바꿨어요. 요즘 범죄가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음식 냄새가 현관에 배는 게 너무 싫어서요. 저희 집에 명품 가방이랑 옷들이 많은데 음식 냄새 배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주세요. 제가 나중에 내려가서 가져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음식 냄새. 제가 평생을 바쳐 끓인 음식이 냄새가 되었고 제 정성이 명품 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경아, 그래도 오늘은 성우 생일인데 얼굴이라도. 어머님, 저희 진짜 바빠요. 6시에 나가야 하는데 아직 준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성우는 지금 샤워 중이고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오세요. 미리 연락하시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경은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저는 텅 빈 현관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온 도시락이 점점 무거워졌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집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며느님이 또 안 받으시나 봐요? 네, 바쁘다고 하네요. 이것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님, 지난번에 맡기신 음식도 아직 안 가져가셨던데요. 경비 아저씨가 작은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일주일 전에 맡긴 밑반찬 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요. 아, 그랬구나. 바빠서 못 가져간 거겠죠, 뭐. 저는 억지로 웃으며 새로운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음식은 먹히지도 않고 그저 냉장고 속에서 상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경비실을 나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포르쉐. 아들 부부의 차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다경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인데 제가 왜 숨어야 하는지. 하지만 그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초라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을 그들이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포르쉐가 지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적게 준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무거운 배신감만 쌓여갔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몇 번 더 펜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인터폰을 눌러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바쁘다, 외출 중이다, 손님이 온다는 핑계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명의가 제 이름이다 보니 관리사무소에서 제게 연락이 온 것이었죠. 수도 계량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우야,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는데 수도 계량기 교체한대. 너희 집에 있니? 아, 엄마. 저희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이에요. 3박 4일로요. 그럼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줘. 내가 가서 문 열어줄게. 엄마, 그게 다경이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집에 사람 들어오는 거. 성우야, 나는 내 엄마야. 그리고 그 집은 4명의 집이야. 알아요, 엄마. 근데 다경이 기분이 안 좋아지면 저도 힘들어요. 그냥 관리사무소한테 다음에 하겠다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인데 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말하고 다음 주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님 집인데 어머님이 못 들어가시다니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몇 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아들 부부의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제 명의로 구입할 때 각종 공과금과 카드를 제 명의로 만들었었는데 그걸 아직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청구 금액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 카드값이 무려 850만 원이었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해외 명품 사이트 온갖 곳에서 돈을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성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카드값이 850만 원이 나왔는데? 아, 그거요? 엄마 명의 카드니까 엄마가 내셔야죠. 뭐? 성우야, 이건 내가 쓴 돈이잖아. 엄마가 왜 내야 하는데? 엄마, 그 집도 엄마 명의잖아요. 카드도 엄마 명의고요. 명의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진짜 돈 없어요.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성우야, 엄마는 생선 장사로 겨우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거 알잖니? 850만 원을 어떻게 내라는 거야? 그럼 엄마 빌리시든지 해서 내세요. 카드값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알죠? 엄마 신용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신용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사실을 말하는 거죠. 엄마가 명의를 빌려준 거잖아요. 책임지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평생 모아둔 노후자금 적금을 해약해서 카드값을 냈습니다. 850만 원. 제가 2년 동안 손가락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금액의 청구서가 계속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제 명의 카드를 ATM처럼 마구 긁어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정지시키려고 해도 제 명의로 된 펜트하우스에 각종 자동이체가 걸려 있어서 함부로 정지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라면이나 주먹밥 같은 것으로요. 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옷을 껴입고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잤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모든 것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시장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정혜야, 너 요즘 많이 야윈 것 같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굶주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제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다경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집들이 파티하는데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음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손님이 1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한우 불고기, 잡채, 전류, 김치찌개 이런 거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저희가 케이터링 비용 아낄 수 있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음식은 만들어 오라고요? 게다가 10명 분량의 음식을 케이터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 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절하면 불효자식 취급을 받을 것 같았고, 승낙하면 제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다경아, 엄마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무리할 것 같구나. 그리고 10명 분량은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미안하지만 케이터링 업체 이용하는 게 좋겠어. 한참 후에 다경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도 참, 저희가 어머님 집에 살면서 관리 잘 해드리는 건데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들 체면 좀 세워주시죠. 성우가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집들이 음식이 형편없으면 창피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집에 살면서 관리 잘 해드리는 건데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들이 파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3일 동안 밤을 새우며 1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우는 제 돈으로 샀고 각종 재료비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은 칼질을 하다가 여러 번 베었습니다. 집들이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음식을 들고 펜트하우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얼굴로 맞아준 것이 아니라 마치 배달 음식을 받는 것처럼 무심하게 음식만 받았습니다. 어머님, 음식 여기 놓고 가세요. 저희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그래, 그럼 엄마는 이만. 아, 어머님. 그리고 오늘 파티에는 안 오셔도 돼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만 오거든요. 어머님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일 밤을 새워 만든 음식으로 파티를 하는데 정작 저는 초대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명의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제가 만든 음식으로 하는 파티에 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맛있게 먹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에 차가운 바람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데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선물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었죠.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높은 곳, 불이 환하게 켜진 펜트하우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하지만 저는 그곳에 발을 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소용돌이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그날은 유난히 추운 1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늘 하던 대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생선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이번 달 아들 부부의 카드값 650만 원을 낼 수 있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전세방의 화장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발이 헛디뎠습니다. 어젯밤 샤워하고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았던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웠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꽈당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엉덩이부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제 오른쪽 골반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하는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으윽!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불에 댄 것 같은, 아니 뼈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골반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바닥에 누운 채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화장실 입구에 핸드폰을 두고 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기어가야 했습니다.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골반에서 뼈가 갈리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았습니다. 5분이 걸렸을까요? 아니면 10분이 걸렸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고통만이 존재했습니다. 겨우 핸드폰에 손이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넘어졌어요. 골반이 부러진 것 같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침착하세요. 지금 계신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를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우겨우 주소를 알려줬고 구급대원이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깬 듯 흐릿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골반이 부러진 것 같아 119 불렀는데
병원에 와줄 수 있니? 뭐, 지금 몇 시인데 엄마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저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서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들도 직장인이니까 바쁠 테니까. 성우야, 엄마 진짜 아파, 제발. 알았어요, 알았어. 병원 어디로 가는데요? 119에 물어보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위로도 걱정의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들에게 병원 이름과 위치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올 거라고, 제 곁에 와줄 거라고 믿으며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X-레이 CT 촬영. 차가운 검사실 침대 위에서 저는 계속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언제 올까? 언제쯤 도착할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곧 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부터 설명드릴게요. 의사는 X-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뼈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할머니 연세가 69이시죠? 이 나이에 고관절 골절을 방치하면 걸을 수 없게 됩니다. 평생 휠체어나 침대에 누워 지내셔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적용하면요. 20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0만 원. 저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50만 원. 다음 달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20만 원밖에 안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시면 상의해서 결정하시고요. 일단 진통제 드릴게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엄마 고관절이 부러졌대. 수술해야 한대. 200만 원이.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퇴근하고 갈게요. 성우야,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대. 제발.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나중에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드님한테 다시 연락해 보시겠어요? 괜찮아요. 곧 올 거예요. 우리 아들 착한 애예요. 바빠서 그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착하다고, 곧 올 거라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아들은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제 상태를 걱정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마나 심각하냐는 질문뿐이었습니다. 성우야, 엄마 고관절이 부러졌어. 수술해야 한대. 수술? 수술비 얼마인데요? 200만 원이래.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다경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놀람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엄마,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성우야, 수술 안 하면 엄마 평생 못 걷는데. 에이, 설마요. 요즘 의학이 좋아서 재활 치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재활 치료 잘 되잖아요. 저희 엄마 친구분도 수술 안 하고 재활로 나으셨대요. 그게 의사 선생님이 꼭 수술해야 한대. 엄마, 근데 솔직히 200만 원이 어디 쉬운 돈이에요. 저희 지금 대출 이자 갚느라 진짜 빠듯하거든요. 그때 마침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군요.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의사는 다시 한번 X-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퇴골 경부가 완전히 골절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하면 뼈가 붙지 않고 괴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네요. 200만 원이라니 좀 더 저렴한 방법은 없나요? 의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고령이시고 고관절 골절은 매우 심각한 부상입니다. 200만 원은 오히려 저렴한 편이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그렇지 실제 비용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수술 말고 다른 치료법은 정말 없나요? 있긴 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경우 환자분은 평생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할 겁니다. 욕창이 생기고 폐렴이 오고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하지 않으면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년 내 사망 확률 50%. 제가 만약 수술을 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성우야, 엄마 수술해야겠다, 제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 20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저희도 지금 카드값 갚느라 힘든데. 성우야, 그 카드값은 다 내가 쓴 돈이잖아. 엄마가 대신 갚아줬잖아. 그게 엄마 명의 카드니까 엄마가 갚은 거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따져요? 며느리 다경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가 어머님께 얼마나 많은 걸 드렸는데요. 3억짜리 집도 살고 있잖아요. 그 집 관리비도 저희가 내고 관리비는 내 통장에서 나가잖니. 어쨌든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가 그 집에 살면서 집값 올려드린 것도 생각하세요. 그 집 지금 시세가 3억 5천까지 올랐다고요. 저희 덕분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집값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듣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는. 의사 선생님, 죄송한데요. 아들이 의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되나요?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200만 원은 진짜 큰 돈이거든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분은 평생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00만 원이 아깝다고 어머니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때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6시에 레스토랑 예약했잖아. 이거 취소하기 아까운데 1인당 15만 원짜리야. 아, 맞다.
엄마,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일단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 내일 다시 올게요. 성우야,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대 오늘 당장. 엄마, 하루 이틀 차이로 큰일 나겠어요? 내일 오면 되죠. 성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올게요, 엄마. 푹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15만 원짜리 레스토랑 예약은 취소하기 아까워하면서 제 생명을 살릴 200만 원은 아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들에게 그저 돈을 주는 ATM 기계였을 뿐이라는 것을, 의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관절의 통증보다 더한 고통이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술은 꼭 하셔야 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의료급여 신청이나.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4인실이었지만 다른 환자들은 모두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병상 옆을 지키고 손을 잡아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적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묵혀둔 적금. 150만 원. 합치면 200만 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적금 해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곳에 제 아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3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 포근하게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 고통을 알까요? 아니, 알고 싶어 할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동안 아들을 향해 뻗어 있던 보이지 않는 끈,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 그들에게 정확히 보여주겠다고. 20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상의해 봤는데요. 수술비는 저희가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신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저희 집 작은 방에서 쉬시면서 재활하세요. 됐다. 네, 됐다고 했어.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집까지 제공하겠다는데. 그 집은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너희 집이 아니야. 엄마. 그리고 성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 너는 정말 200만 원이 없니? 정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있긴 한데요. 그게 저희 여행 자금이거든요. 다음 달에 유럽 가기로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유럽 잘 다녀와라. 엄마, 이제 전화하지 마.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살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재활만 잘하면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택시를 타고 제 전세방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계획을, 특히 그 3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물리치료사가 와서 다리를 움직이게 했는데 그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다시 걸어야 했으니까요. 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을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들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수술은 잘 됐는지, 살아있기는 한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다른 전화를 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구매할 때 도와줬던 공인중개사에게요. 여보세요, 박정혜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어머님. 그럼요, 기억하죠. 3년 전에 펜트하우스 구매하신. 네, 맞아요. 그 집 말인데요, 팔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집에 아드님 부부가 살고 계시지 않나요? 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빨리 팔아야 해서요. 금매요? 어머님, 그럼 시세보다 낮게 받으셔야 하는데. 괜찮아요. 시세의 90%만 받아도 돼요. 대신 한 달 안에 계약 완료하고 싶어요. 한 달이요? 어머님, 그건 너무 급하신데, 그리고 아드님께서 알고 계세요? 알 필요 없어요. 제 명의 집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팔 수 있죠? 중개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생겼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일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는 충분히 팔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활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 저 어딘가에 제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너희 세상이 무너질 테니까.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관심 있는 분이 3팀이나 나타났어요. 금매라서 그런지 반응이 뜨겁네요. 좋아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런데 어머님 혹시 아드님께 미리 말씀 안 드리셔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골프를 치러 가는 날을 노리기로 했죠. 그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골프장에 갔습니다.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비싼 골프채를 들고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그날이 제게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아팠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 8시 저는 택시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원본 서류들을 든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제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꿀 수 있는 관리사무소 허가서. 펜트하우스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관리소장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런데 다리는 괜찮으세요? 네, 좀 다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그것보다 소장님,
제 집 비밀번호 바꾸고 싶은데요. 아, 비밀번호요? 그런데 지금 아드님 부부가 사시는데 제 명의 집이니까 제가 바꿀 수 있죠? 그야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당장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번호는 저만 알아야 해요. 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메모지에 새로운 번호를 적어서 건넸습니다.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소유주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10분 후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 번호를 확인하고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제 집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제가 마음대로 열어본 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환한 햇살, 한강이 보이는 통유리창,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수천만 원짜리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명품 구두들이 가득했고, 옷장에는 명품 옷들이 빼곡했습니다. 주방에는 최신 가전제품들이 즐비했죠. 모두 제 돈으로, 제 명의의 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 소파에 편하게 앉아본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서성이기만 했던 이 공간에 드디어 주인으로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그리고 가장 위에는 새로운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마이너스 매도인 박정혜. 바로 3일 전에 계약이 완료된 서류였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이미 팔렸습니다. 새 주인은 한 달 후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받았고 잔금은 3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아들 부부가 골프를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등을 곧게 펴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 틀린 비밀번호입니다.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데. 다시 눌러봐. 삑삑삑 틀린 비밀번호입니다. 야, 진짜 이상한데? 비밀번호 또 바뀐 거야? 며느리 다경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들 성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문 앞에 서서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나자 현관 밖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거기 왜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엄마, 다리는 괜찮아요? 그보다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들어와. 할 얘기가 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읽어봐. 내가 똑똑하니까 이해하겠지.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보이는 그대로야. 이 집 팔았어.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후에 새 주인이 들어와. 뭐라고요? 며느리 다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집 내가 파는데 무슨 문제? 문제가 없긴요. 여기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해? 너희가 나한테 뭘 상의했니? 비밀번호 바꿀 때, 4명의 카드로 수천만 원 쓸 때, 내가 200만 원 수술비가 없어서 죽을 뻔했을 때, 아들이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잠깐 어려워서 그런 거고,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3년 동안 나중에만 기다렸어. 이제 나중은 없어. 엄마, 제발 이 집만은 안 돼요. 이 집은 저희 인생이에요. 이 집 때문에 결혼했고, 이 집 때문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이 집이 저희 정체성이라고요. 저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정체성이 집이었구나. 엄마는 아니었고. 엄마, 성우야, 너 기억하니? 엄마가 추운 겨울날 동상 걸린 손으로 생선 팔 때, 너 따뜻한 학교에서 공부했잖아. 엄마가 허리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잘 때, 너 편한 침대에서 잤잖아. 엄마가 라면으로 끼니 때울 때, 너 좋은 음식 먹었잖아. 엄마, 저도 다 아는데 왜 엄마가 고관절 부러져서 죽을 뻔했을 때 200만 원이 아까웠어? 15만 원짜리 저녁 예약은 취소 못하면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다경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순 없잖아요. 저희한테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라도 주셔야죠. 한 달 안에 어떻게 이사를 가요? 준비 기간? 내가 3년 동안 준비했어. 너희한테 다 빼앗길 준비. 어머님, 그리고 너희 이사 걱정은 하지 마. 충분히 돈 있잖아. 유럽 여행 갈 돈, 포르쉐 할부금 낼 돈, 명품 살 돈. 그 돈으로 전세라도 구해. 어머님, 그 돈은 다 쓸 때가 있어요. 어머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체면이 중요하다고요. 좋은 데 살아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인생이 펴진다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체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시어머니 200만 원 수술비 안 내준 며느리라는 소문 퍼지는 건 괜찮니?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버린 아들이라는 소문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이 아파트 분여회에 다 얘기해 줄까? 어떻게 너희가 나를 대했는지. 경비 아저씨들도 다 알아. 내가 경비실에 음식 맡기고 갈 때마다 얼마나 안쓰러워했는지. 어머님,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제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모시고 살게. 엄마한테 잘할게.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아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화장실 바닥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엄마가 혼자 병실에서 올 때, 너 뭐 하고 있었니? 엄마, 그때 엄마를 버린 건 너야. 지금 엄마가 이 집을 팔아서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엄마를 버렸어. 며느리가 갑자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이 집 매매를 무효화시킬 거예요. 저희가 이 집에서 3년이나 살았는데 그것도 권리잖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해봐.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을 텐데. 그리고 법적으로 이 집은 100% 내 명의야. 너희는 그냥 무단 거주자일 뿐이야. 내가 원하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쫓아낼 수도 있어. 어머님.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아. 한 달 주는 거야. 한 달 안에 나가.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저는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미 끝났어. 내가 200만 원 앞에서 엄마를 포기했을 때 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엄마.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늙어서 외로우면 어쩌려고 그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이미 3년 동안 충분히 느꼈어.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할 것 같구나.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화병이라도 집어던진 모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재활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엄마 이러지 마.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모든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재활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제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효도할게. 이번만 용서해줘. 성우야, 이제 그만해. 결정은 끝났어. 엄마, 그럼 집값이라도 나눠줘. 그 집 원래 3억인데 3억 5천에 팔았잖아. 5천만 원이라도 저희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그게 저희도 그 집에 투자했잖아요. 관리비도 내고. 관리비는 내 통장에서 나갔어. 그리고 내가 4명의 카드로 쓴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어. 오히려 내가 나한테 빚진 거야. 엄마, 나가줄래? 이제 너 볼 얼굴이 없어.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후 펜트하우스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고 3억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공기가 좋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새집 거실에 앉아 창밖의 작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꽃이라도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제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박정혜로서의 삶이.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소리, 낯선 공기.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너무 조용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평소 습관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시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생선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팔아받은 3억 원 중에서 단독주택을 사는데 1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남은 1억 5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정원에는 이전 집주인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고 아직 몇 개의 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는 시간.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커피는 사치였습니다. 한 잔에 4,000원이면 그 돈으로 라면 2개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마실 수 있었습니다. 부담 없이, 죄책감 없이 커피를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해 뜨는 걸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늘 새벽 어둠 속에서 시장으로 향했고 해가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첫 주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생선을 팔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제 인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저는 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근처 화원에 가서 꽃 모종들을 샀습니다. 장미, 튤립, 수선화, 알록달록한 꽃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파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고관절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조심스러웠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자식들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따로 살아요. 그렇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김치도 담그고 하는데 나눠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정말로 며칠 후 김치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뭐 하시던 분이세요? 생선 장사했어요. 시장에서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네, 이제 좀 쉬려고요. 아주머니는 제 사정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다리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목발을 짚었지만 2주 후부터는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2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는 여기 산지 20년 됐어요. 이 동네 좋아요. 조용하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두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공원에서 만나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하실래요? 우리 가벼운 스트레칭이랑 걷기 운동해요. 저도 괜찮을까요? 다리가 아직 완전히.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재밌어요. 그날부터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공원에서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졌습니다. 그분들은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를, 오늘을 함께 나눴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판 이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작은 투룸에 살아요. 전세금 5천만 원짜리. 출퇴근도 2시간 넘게 걸리고 집도 좁고 낡았어요. 다경이는 매일 저한테 화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그래.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이 이렇게 좁으니까, 돈이 이렇게 없으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우야. 네, 엄마. 그게 엄마가 30년 동안 느낀 거야.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 그런데 엄마는 너 때문에 참았어. 내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엄마. 근데 너는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200만 원이 아까웠잖아.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엄마한테 잘할게요. 정말로. 성우야. 네, 엄마.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네, 용서했어. 안 그랬으면 전화 받지도 않았어. 아들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야,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엄마. 그리고 성우야, 다경이한테 잘해. 내가 다경이를 선택한 거잖아.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지. 네네, 엄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도 이제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찢어지는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둔탁하지만 견딜 만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쓰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3개월 만이다.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용서한다고 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것이다.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제가 심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정원은 색색의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미가 피고 튤립이 피고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정원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원 정말 예쁘네요. 손재주가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잘 됐네요. 할머니, 우리 동네 노인회에서 다음 주에 꽃꽂이 수업한대요. 같이 가실래요? 꽃꽂이요? 저 같은 사람이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저는 노인의 꽃꽂이 수업에 갔습니다. 20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40대 여성분이었는데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꽃을 다루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색을 맞추고 높이를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제가 만든 꽃꽂이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생 남주는 것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보려고 만드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꽃꽂이 수업을 계속 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이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식 몇 있으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서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아이고, 아들 좋지. 우리는 딸만 셋이라 속상해요. 다들 시집가서 친정을 잘 안 와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고 잘 안 와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든든하다.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자식이 든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든든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식 믿지 말라고. 우리 돈이랑 건강 챙기고 우리끼리 도우며 사는 게 제일이에요. 그 말에 여러 할머니들이 공감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나 봅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제 나이에 고관절 골절 후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의지가 강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잘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아들의 필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편지를 뜯었습니다. 엄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전화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편지 씁니다. 엄마, 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다경이랑도 예전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작은 집이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져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요. 엄마, 제가 엄마 나이가 되면 그때는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도 완전히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은 자식이 되어봐야 안다는 말이 맞나 봐요.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찾아뵙고 싶지만 아직은 용기가 안 나요. 엄마 얼굴 보면 또 울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제가 성장하면 그때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성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자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공원에서 운동을, 목요일 오전에는 꽃꽂이 수업을, 금요일 오후에는 노인의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집에서는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서너 권씩 읽었습니다.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고 시집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행복하구나. 이상했습니다.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화려한 집도 없고 많은 돈도 없는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많고 적음이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 건강한 몸, 좋은 이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진지했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은 작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집 좋네요. 아늑하고. 그래,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정원도 예쁘고요. 엄마가 가꾸신 거예요? 응, 취미로 시작했는데 재밌더라. 아들과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이제 다 나았어. 걷는 것도 문제 없고. 다행이에요. 제가 그때 수술비라도 냈어야 했는데. 됐어.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성우야. 네, 엄마. 이제 죄책감 가지지 마. 그것도 너를 힘들게 할 뿐이야. 그냥 내 인생 잘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엄마. 그리고 성우야,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내 아내한테 잘해. 내 자식이 생기면 그 아이한테 잘해. 그게 엄마한테 하는 효도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기 전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그래, 오고 싶을 때 와. 하지만 엄마도 바빠서 항상 있는 건 아니야. 아들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바쁘시다니 좋으시네요. 그래,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저녁 해가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정말 괜찮아.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이 다녀갔다. 많이 변해 있었다. 나도 변해 있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와 자식이지만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두 사람으로서 부모의 사랑은 바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식의 사랑은 200만 원 앞에서 끝나는 얇은 종이와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의 잘못이 아니다. 나의 기대가 잘못이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박정혜로서. 그리고 이것이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진짜 평화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정원에 새로 장미를 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고작 병원비 200만 원 때문에 부모를 버린다면 15만 원짜리 레스토랑 예약은 취소하기 아까워하면서 어머니의 생명을 외면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박정희 할머니처럼 펜트하우스를 팔아버리는 참교육을 시전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위급한 순간에 외면당한 부모님의 이야기, 혹은 반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고 계신 따뜻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아들을 용서했지만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면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따끔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